브리핑 6 시간입니다. 박준규 내일신문 여당 반장 박 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꾸려졌고요. 네. 오늘 민주당이 첫 회의를 열어서 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초점도 맞춰지기도 했는데요. 네. 평가가 크게 엇갈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총선기획단 구성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여놨는데요. 반면에 한국당은 대체로 황교안 대표 체제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현역 의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당과 야당, 한국당과 민주당이 현재 총선을 임하는 자세가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네, 구성 인물들만 봐도요. 민주당은 뭐 여성과 청년 뭐 이런 어떤 상징성들이 있고 예. 또 뭐 젊은 피들 의원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대적으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운영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요. 특별히 그 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그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소신을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금태섭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뒷얘기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획단에 투입이 되게 됐는지, 잡음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던데 이게 당의 어떤 혁신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총선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이래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진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이 불출마 선언한 두 분의 의원이 이제 강력하게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논평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별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쇄신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뭐 어떤 비전이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총선 기획단을 꾸리는 그 구성원을 만드는 것 자체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넣어야 되겠다. 그런 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청년과 여성에 대한 그 지도부의 어떤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이걸로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금태섭 의원이 들어간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또 호평을 내놨어요. 특히 이제 장제현 의원 한마디를 했던데요. 예, 장제현 의원은 사실 민주당하고 어떤 그 마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항상 전면에 나와서 비판을 했던 인물이긴 한데 가끔 이 당내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한국당이 비판을 내릴 때는 민주당이 호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이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장제현 약간 뭐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도 가끔 봤는데요. 이번에도 장제현 의원이 그 바른 말을 가끔 하는, 그러니까 이 비판적인 말을 하는 그 금태섭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넣는 민주당을 보니까 섬뜩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당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다양성, 포용성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제현 의원이 현재 황교안 대표 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은유적으로 또는 돌려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새누리당 뭐 더 거슬러서 한나라당 시절에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 너무 얄밉게 잘한다, 선거 잘 치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당이 요새 많이 그 칼날이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야당에서 여당에서 야당을 옮겨가는데 이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여야가 바뀌어서 또 그런 그렇죠. 측면도 있겠네요. 여야가 바뀌면은 사실 야당과 여당이 대하는 그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여당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쇄신으로 심판론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제 총선을 임하는데 아직 그런 데에 대한 이 별이가 아직 날카롭게 되지 않은 측면,
그런 것들이 뭐 우리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났고요. 네.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모습들, 네. 예, 아직 야당답지 않은 한국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성은 장 외에서만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한국당의 인재 영입 논란이 계속 점입 가경입니다. 예. 황교안 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를 통해서 그 인터뷰를 했던데 뭐 계속해서 논란을 배가시키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삼천교육대 이야기도 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다라든가 또는 갑질 문제의 공감병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황교안 리더십으로 이게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뭐 삼고초려해서 데려왔고 귀한 분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하고 안 맞다 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곧바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황 대표의 정치 신인적인 면모가 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본인의 신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섬뜩한 그렇죠.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 포장이 돼 있는지 아니면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이나 환경이나. 저도 이제 국무총리실을 저도 출입을 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도 계속 만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도 보면은 본인의 신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안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가 매우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당황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건도 본인의 소신이 담겨진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공화당에서도 박찬주 대장 뭐 모셔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퇴짜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보수 진영이 좀 꼴이 좀 무서워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를 그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아마 그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점은 찍었고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추세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남, 강남, 중진, 용태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물갈이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위 20%뿐만 아니라 많은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불출마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김태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재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충남 보령이죠. 충남 지역구고 그런데 또 하필이면 3선 이상 또 강남과 영남을 찍었단 말이에요. 본인은 제외되는 거죠. 혁신을 요구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정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싹 뺀 그 혁신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한 그런 대목들, 소위 강남 3구를 포함한 영남권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당선권이라고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호시절만 다 꿀만 다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내부에서 있고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차원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언론 보니까는 뭐 여기 해당하는 의원이 몇 명인지 막 세서 명단까지도 쓰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던데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또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뭐 유승민 의원 등 이제 바른미래당 쪽과 뭐 보수통합 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좀 포용성 있는 그 보수 쪽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유승민뿐만 아니라 그 현재 무소속으로 돼 있는 분들 또 뭐 우리 공화당까지 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사실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당의 청와대 공격 총력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청와대 국감이 있었는데 이 정의용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발언과 태도를 놓고 한국당에서 굉장히 발끈했어요. 그러면서 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네요. 예, 오늘 아침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그 회의 발언을 통해서 특히 강기정 수석이 직접 나경원 대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사과를 받고 또 사퇴도 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사실 강기정 수석이 좀 과한 측면이 있었죠. 좀 본인의 발언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정무수석이라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이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안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사실 한국당이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뭐 패착이 계속 나오죠. 뭔가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마침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사안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얼마나 뺨을 때려줬는지 관련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한미동맹이 약화됐죠.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했죠. 뭐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상명이한테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네, 이게 뭐 위증 논란이 되는 사안이 위증 논란은요. 그 안보실장이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이동을 시켜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느냐? 이동식 발사대로. 그것을 물어봤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 어제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것은 이동을 일단 한 다음에 그 이동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치대에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동해서 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위증 논란인데 그건 약간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위증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팩트체크를 잘못한 거는 아닌가요? 그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참석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출석을 못하면 관례상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이 강기정 수석의 행동이 예산과 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 지금 심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 심사에 그 강기정 수석이 사퇴를 안 하거나 또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예결위를 보이콧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또 3+3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사법개혁안하고 이 선거법에 대한 논의 이것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강기정 수석과 관련된 사태가 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좀 약간 파장이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좀 빌미를 잡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정무수석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라는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7일에 또 운영위가 또 열린다고요? 운영위에서 이제 예산 심사를 하는데요. 사실상의 제2의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서실장, 또 안보실장, 또 강기정 수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아마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난타전이 또 예상이 되네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좀 볼게요.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일본의 그 G20 국회의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사실
G20 국회의장 출장에 많은 언론사들이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일정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요한 그 만남이나 회담이 있어야 뭐 풀단이 가가지고 취재를 해서 이제 서로 그렇죠. 그 기사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된 거죠. 취소가 됐어요. 이제 그럴 만큼 국회의장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인사들이 주요 인사들이 안 만나주는 거죠. 과거 전례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렇죠. 푸대접을 어떻게 보면 건가요? 초청을 한 거거든요. 주최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최대한 그 의전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걸 거의 하지 않고 특히 뭐 호텔 밖으로 나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준다거나 뭐 혐오하는 그 시위대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점심에는 난관표 그 주일 대사랑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대사관을 완전히 그 혐오 시위대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푸대접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항상 그 외국에 뭐 정상이 나가면은 외교 결례 논란, 뭐 푸대접 논란 계속 있어왔는데 가짜 뉴스였던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또 다른 그렇죠. 진짜로 푸대접 받았다. 이렇게 특히 일본은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의자를 낮은 걸로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관례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하튼 좀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라 뭐 좀 아쉬운데요. 그 국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그 한일 마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찾아가서 의원 외교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푸대접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 볼 때도 과연 이런 의지가 있는지 일본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핫식스가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시민의 방송 RTV를 통해서 밤 9시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정치권 뉴스를 정리해보는 박 반장의 브리핑 6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